거였는데 이번에 그 전기차의 충전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자료를 갖고 우리 그러면 실제로 이제 휘발유 차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전기값이 오르나라는 그런 거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가장 이제 비교하기 좋은 게 이제 코나인가 봐요. 코나는 이제 전기차 모델도 있고 일반 휘발유 모델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매 비용, 이제 구매 비용이랑 보조금이랑 세금이랑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년간의 이제 뭐 유지비들, 뭐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유류비, 그리고 전기차면은 전기요금, 그리고 소모품, 세금 이런 거를 다 합산을 해서 이 새로운 충전 비용에서 어떻게 되나. 이게 새로운 충전 비용이 지금은 이제 원래 킬로와트 시당 1173.8원이었는데 6일부터 255.7원으로 인상이 된대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감안을 해서 다 계산을 때려봤는데 이제 충전 요금이 인상되기 전 기준으로는 10년 둘 다 똑같이 10년을 탄다고 했을 때 네. 총 비용이 전기차가 더 적었다. 전기차가 더 적었는데 충전 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특례 할인,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단계는 255.7원인데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2021년부터 7월부터 적용되는 거는 예상이 지금 350원 정도고, 그다음에 3단계 2022년부터는 520원까지 오르는 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조금씩 오르는 건데 약간 그 미국에서 보조금 폐지하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충전 요금이 오를수록 이게 이제 비용이 오르면서 이제 520원이 되는 2022년부터는 10년을 운행을 했을 적에 전기차가 도리어 가솔린보다 총 구매 비용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뭐 차량 비용이랑 뭐 다 유지비랑 다 합해서 그러니까 더 많았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는 사고 같은 게 안 났다는 전제합니다. 그냥 잘 끌고 다녔을 경우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지비라는 게 정비 비용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연료비까지만 계산을 한 것 네, 같아요. 차값 플러스 소모품이라고 돼 있어요. 소모품이라고 하면 소모품까지. 엔진 오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전기차의 편을 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내연기관은 뭐 유지비가 많이 비싸다. 왜냐하면 워낙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많으니까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인데 돼 있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는 끝판왕이 하나 있죠. 배터리라고. 물론 그 보증 기간이 꽤 길어서 아마 이게 8년 19만 2천 킬로 일단 테슬라 모델 3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대는 아마 10년 15년이었나? 15만이었나?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아마 보통 그쯤 되면 차를 질려서 폐차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10년 탄다고 치면 배제를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할인 혜택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전기차를 20년은 타야 총 비용이 휘발유보다 적더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평균 주행거리, 그 국내에서 평균 주행거리 1년에 약 12,000km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높으신 분은 그냥 이 계산이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기름값이 그 전기 충전료가 올라가도 휘발유보다는 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싼 폭이 줄어들어서 이제 전기차로 본전 뽑는 폭이 줄어들다가 못해서 이제 얼마 안 타면 오히려 전기 휘발유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난 1년에 2만 탄다 이러신 분들은 여전히 전기차가 맞을 좀 더 저렴할 거고요, 유지비가. 예.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약간 여전히 전기차는 기회비용도 뭐 여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회비용이 충전 시간. 오래 걸리니까 뭐 당연히 휘발유 넣는 것보다는 그거는 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네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전기차를 운용을 하고 있었고 옛날부터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전기차로 다 이행을 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뭐 지금 현재 전기차가 시기상존이 많이 이런 얘기는 떠나서 이제 미래에 결국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갔을 때 가솔린 차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이제 그게 전기차로 대체된다.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거부할 수 없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메르세데스 같은 그런 내연기관 차들, 뭐 볼보 뭐 이런 데서 더 이상 이제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실제로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내연기관 차를 뭐 언제까지 다 없애겠다 이런 목표도 분명히 세워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유럽의 차를 팔아먹으려면 뭐 이제 내연기관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차 그룹 역시 이제 그런 방향성 자체는 이제 인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게 있어요. 전기차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운행을 하면서 그 휘발유나 디젤 같은 거를 엔진에서 폭발시키고, 근데 그 연소 효율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열,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그 환경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거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심의 미세먼지 수치를 높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 어쨌든 사람들은 도심에 모여 사는데 그 도심의 공기질을 나쁘게 하는 굉장히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차로 이제 미래 그 유럽이 뭐 내연기관차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기 파워트레인이 뭐 막 더 조용하고 뭐 이런 이유보다도 환경적인 이유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 보니까 이제 단계적 특례 요금 종료에 따른 충전 요금 단가 뭐 1단계가 지금 이제 255.7원, 이젠 7월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2단계가 350원, 3단계가 520원. 요게 뭐냐면 급속 충전 요금이에요. 급속이죠, 급속. 예. 급속 충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휘발유 넣는 비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만드는 게 정책적 목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기라는 자원도 결국은 그 땅에서 막 솟아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전기라는 자원도 발전이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발전에는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친환경 발전, 뭐 태양열, 태양광, 뭐 풍력, 뭐 소수력, 뭐 이런 친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여전히 화력, 뭐 이런 화력이나 원자력.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한 그거고요.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원자력 문제는 이제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거는 배제를 해야 되겠고요. 약간.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발전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다 뭐 내연기관처럼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전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보통 이제 급속 충전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차를 운용하는 시간에 하게 돼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심야 시간이나 요런 그 전기가 남는 시간대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를 쓴단 말이에요. 급속 충전을 하면. 그거는 사실 환경에 크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고,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화력을 더 떼고 해서 그만큼 전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모든 시간에 다 일정하지 않잖아요. 모든 시간에 다 일정하다면 에너지 관리에 굉장히 편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시적으로 계속 그 구동되는 그 발전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밤이라고 원자로를 꺼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원자력 발전이나 뭐 아니면 댐 같은 데서 일어나는 수력 발전,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피크 시간대에는 막 발전이 많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발전원들 때문에 심야에는 전기가 남고요. 근데 요런 발전원들만으로 이제 피크 시간대 전력 요구량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원전을 엄청나게 많이 박으면 해결되는 문제겠지만 그거는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거라서 결국은 피크 시간대에는 내연기관이란다. 화석 연료를 떼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보급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요 피크 시간대가 아니라 그 남는 시간대 에너지를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 배터리로 굴러다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심야 때 완속으로 예, 심야 때 해서. 완속으로 해서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급속 충전 요금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차를 사서 급속 충전만 하면서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절대 사면 안 되고요. 그 경제적으로 거의 메리트가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말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든 게 예. 이게 급속으로 계산을 한 건지 완속으로 계산한 건지 그걸 비율을 어떻게 한 건지 계산을 급속이라고는 돼 있어요. 그 급속 충전 네, 요금은. 저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계산을 할 때 연료비 계산을 할 때 충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가정했는지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충전을 할 때 나는 급속을 어느 정도 쓰고 완속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 이게 계산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예, 크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보시면 실제로 충전 요금제도 보시면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크 시간대에는 요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반대로 봄, 가을철이나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그리고 심야 시간대 같은 그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처럼 전력 요구가 줄어드는 경보화 시간대는 이게 여전히 굉장히 저렴하게 전력 그 요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잘 그러니까 당장 지금의 요금만 따져서 이제 요거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패턴, 그리고 이제 충전기가 어떤 충전기가 본인한테 있는지, 정말로 급속만 써서 전기차를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연기관 타시는 게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아까 코드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속 충전이라고 해도 휘발유 넣는 것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완속을 자기가 매일 밤에 쓸 수 있는 환경이라 그러면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편하게 타실 수도 있고요. 주유소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밤에는 충전, 지금 스마트폰처럼 밤에는 충전, 낮에는 사용, 밤에는 충전, 낮에는 사용, 이런 식으로 되면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훨씬 경제적인 그거를 누릴 수 있으실 거고, 반대로 이제 급속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불편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낫지 않은 판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기사가 급속 100%로 추정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잠재적 소비자들이 완속을 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실 텐데 아파트에 완속 충전기 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달 때마다 뭐 집값 떨어지네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싸워야지 겨우 뭐 이걸 할까 말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급속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급속으로 충전을 하실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완속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아파트의 완속 인프라가 꽤 되죠. 보급이 된 상태고요. 신축 아파트는 거의 다 달고 나와요. 예, 신축은 이제 법적으로 아마 달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법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비율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봤자.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필요해요. 그 입주자 대표 회의 그게 필요한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요런 식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게 집값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뭐 꽤 그거 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회사에 완속 충전 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 있는 집에도 완속 충전 시설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전체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대비 전기차의 수를 생각해 보면 뭐 인프라도 그 정도에 맞춰져 있는 수준이 아닐까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모르겠네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사 자체는 그러니까 급속 기준으로 일단은 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전기차를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 아파트 단지는 없어요. 충전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밥은 아웃이고 거의 무조건 급속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닥터 몰런 얘기하신 대로 저는 사실 전기차를 사면 사실상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전기차를 살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뭐 정말로 이제 환경을 좀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 그나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도가 그나마 좋은 옵션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조금 저배기량의 다운사이징을 한 내연기관 차를 사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뭐 좀 후자 루트를 갔습니다만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전기차를 사는 게 뭐 환경이 좋다 뭐 이런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일 수도 있고 그게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참 환경을 신경 씁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셀프 PR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도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사도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아무리 환경을 위해 타는 전기차라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유류비 절약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가면 그냥 하이브리드 차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닥터분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충전소 찾아가는 것도 좀 뭐 그건 이제 그거대로의 골치 아픈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주변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 얘기를 하면 항상 똑같이 말을 해요. 완속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전기차를 사면 굉장히 피곤하실 거다. 예.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기차 욕밖에 안 할 거라고 그렇게 구매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에 말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충전 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까지 축소되면은 친환경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당연하죠. 사람들이 뭐 환경이 좋다 이런 거에 일단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전기차를 사서 내가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냐가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알고 보니까 내연기관보다 돈이 더 드네 이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뭐 환경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사람이 이기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 나가는 게 그러니까 돈이 여유롭지 않고서야 내가 이걸 돈을 뭐 불태워도 된다 이런 거 아니고서야 결국은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전기차라는 그거가 옛날에도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전기차가 성장하기 참 좋은 환경이긴 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지리적 환경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인프라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요.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아파트에도 이제 슬슬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나 그래도 그 아파트라는 환경 자체는 전기차가 있기에 굉장히 불리해요. 뭐 미국에야 뭐 각자 집 하나씩 있으시고 각자 집에 차고 있으시니까 거기다 그냥 충전기 하나 깔아놓으면 만사 오케이.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나 이런 컨셉 자체가 얘네들 이게 다 미국 애들이 만들어서 지네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나 이거를 지네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놓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런 끼워 맞추려니까 이런 불협 화음 같은 게 좀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실 이거는 뭐 충전 요금 인상 이런 거는 사실 이거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인프라 문제. 그거가 근본적으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이 급속 충전 그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크게 상관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뭐 집에서 진짜로 뭐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좀 반이 이제 다 완속 충전기가 이제 설치가 돼서 사실 뭐 지금 완속 충전기 설치되는 것도 뭐 아파트 단지 전체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대 될 수 있다 칩시다. 한 500대는 사실 좀 적긴 한데 500대 할 수 있는 것 중에 완속 충전기 얼마나 깔아주겠어요, 사실.
많이는 안 깔아줄 거란 말이에요. 끼케봐자 많아봤자 10대? 이러면은 10대 정도 깔겠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한 그 500대 중에 한 예를 들어서 100대 정도가 진짜 정말 많이들 전기차를 사셔서 한 20% 정도가 전기차를 사셨다 칩시다. 밤마다 완속 충전 완전 전쟁이 일어나죠. 그 완속 충전은 게다가 밤새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해서 잠깐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인프라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뭐 진짜로 법을 밀어붙이든 뭐 아파트 단지에 뭐 이제 충전기를 깔으라는 법을 밀어붙이든 뭐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보조금 지원을 해주든 이런 게 아닌 한에는 사실 이 인프라적 문제는 그냥 계속해서 도돌이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밑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급속 충전 요금도 오르고 보조금은 날이 갈수록 줄고 이러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뭐 환경 이런 거 좋지만 이제 일반 내 통장 잔고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해지면은 사실 전기차를 안 살 거란 말이죠. 구도우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기차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가 미래의 최종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이 맞닥뜨린 변화가 파워트레인의 변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 파워트레인으로의 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함께 바뀌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경적인 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지금은 전기 파워트레인을 갖춘 내연기관 흉내를 내고 있는 내연기관 차의 흉내를 내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도기적인.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전기차의 미래는 이제 이제 자동차에서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가 이제 정말로 전기차의 최종 종착지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이제 방금 쿠도구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대부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제 이게 바뀌면서 이제 저는 미래의 전기차는 어쨌든 지금의 전기차랑은 또 모습이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부분이 그리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제 심야에 충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으로 얘가 왔다 갔다 그 자율주행 택시처럼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이런 거는 이제 내연기관 차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 행동 반경을 보면 대부분 이제 도시 안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 정도로 과한 배터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차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차 전체 무게가 줄어드니까 이제 전비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이제 미래에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물건을 내놓으면 안 팔린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이제 지금의 주류는 내연기관 차고,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전기차가 나오면 그 전기차를 내연기관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차량이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직까지 굉장히 확실하게 박혀 있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집일 거고, 그 다음 재산이 차일 정도로 이제 차량이 소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제 내연기관들이 사라지고 전기차가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개념이 완전 바뀌면서 쿠도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가려면 내연기관을 도태시키고 전기로 한번 확 넘어가는 그게 필요한데, 이제 그 과정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을 펴서 현대 기아차가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이런 것도 어쨌든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참 혼재돼서 지금 많이 복잡한 거죠. 예. 사실 그 자율 부분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잊을만 하면 자율 관련해서는 또 뭐가 일이 일어났네 이런 것도 계속 나오니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2, 30년은 걸릴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기술이 나오는 건 그렇다 쳐요. 기술이 나오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근데 각 국가에서 그것도 받아야 하잖아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장 문제가 많이 될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거기로 갈 것 같긴 해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박자가 맞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 닥터 물론 얘기하시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는 뭐 아직도 실험실에 있죠. 결론적으로 아직도 연구실 신세고 이게 상당히 엇박자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의 간극을 어떻게 채우냐가 이제는 엄청난 숙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못 채우면은 결국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간극은 생각보다는 엄청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국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특히 자동차 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인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금방 이게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곳은 이제 그런 자율주행을 풀어줘서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국민 정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이 뭐 결단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자율주행을 허락 안 하는 그런 상태에 묶여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대차 그룹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가의 주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 나라를 중심으로 이런 거는 생각보다는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이 미래에 적응 못하고 망하는 거는 나라 전체적인 재앙이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나라들에서는 빨리 바뀔 거고 저는 아직도 이 나라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정부라면 그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IT 쪽은 모르겠어요. 이 IT 쪽이 국가 기반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아직도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IT 쪽은.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꼭 우리나라가 안 한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뒤처지면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이 이런 자동차 산업을 이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혹은 이제 지금 나라의 근간 사업인 나라들은 발 빠르게 여기에 맞춰서 규제를 풀고 그런 걸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이제 그런 나라들이 또 하면 그 뒤에 나라들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저는 20년, 30년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뭐 이제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나는 데는 제가 말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받아들여지기는 20년, 30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거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생각보다 일찍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20, 30년 코트는 저도 기사로 본 것들이라 그래서 저는 그만큼 걸릴 것 같아요. 뭐 아직은 그럼 나 이제 ARM 노래 말고 자율주행 노래를 부를까? 왜냐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실제 지금 현재 이미 있는 인프라하고 맞춰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건 계속해서 실험실에서 뺑뺑뺑뺑뺑 돌린다고 한들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래서 네, 다른 그렇죠. 연구 개발 결국은 나와야 돼요, 도로로 나와야 되는데 도로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마찰은 일어날 거고 마찰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계속해서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갈 것 같아서 약간 물론 왜냐하면 뭐 누구나 뭐 사실 지난번에 우버 같은 건도 있었고 우버가 실제로 우버의 무인 그때 그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쳐서 늘 이제 사람들이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쌓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부정적으로 그 모든 게 한 방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서 그만큼 다들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페이스북처럼 모든 걸 망가뜨리면서 빨리빨리 가자 이거를 못 하잖아요. 모든 걸 망가뜨리면 사람이 몇 명이 죽겠어요. 그런 자율주행차에서. 뭐,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저는 이제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견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이 당장 10년 내로 뭐가 의미 있는 게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부정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저는 10년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그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203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이면 2030년에는 저는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2010년이랑 2020년은 뭐가 확 달라졌나? 아이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네. 아이폰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가 뭐 이제 어디에 있든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그 뭐 자체가 뭐 2010년에도 아이폰이 있긴 있었으니까요.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참 모르겠네요.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거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는 이거는 사실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소유해야겠다라는 그게 점점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뭐 워낙 다들 이제 대중교통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또 이 자동차 업계도 어느 방향으로든 가긴 가겠죠. 그게 뭐 사실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랑 뭐 그걸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만큼의 희생이 있을 건지 그러니까 그 희생이란 말은 얼마나 많은 이제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또 디비질 건지. 는 또 그때 가면서 약간 지금 항공업계랑 비슷하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뭐 항공 완전 셧다운되면서 다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자동차 업계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이 될런지 진짜로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게 다 뭐 자율주행 택시에 로봇 택시 이런 거는 조금 솔직히 좀 경악스러운 미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긴 한데 트랙 가시면 되죠. 뭐 그런 미래가 오면. 영암인가 있잖아. 영암이 네, 아니고 어디지? 서킷. 그 강원도에 어디 하나 인제 있는데. 하나 있죠. 근데 인제 아니 서킷. 예. 아니 뭐 그럼 거기까지는 뭐 어떤 차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건 하여튼 그래서 뭐 뭔가 좀 자유도가 없어진 느낌이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하여튼